네. 엄마 감정 말이 되지 않게 자녀 소통, 관계 개선. 어, 개인적으로 조금 난감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요. 선생님, 자녀 교육서를 쓰셨다는데, 이제 어떤 책을 쓰셨나요? 하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 자녀 교육서를 생각보다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쓴 자녀 교육서고요. 또 앞으로 계속 출간될 것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교육서를 추천을 해 드려야 될지 항상 질문을 받으면 난감한데요. 어, 그래서 학부모님 이야기를 좀 듣고 아마 이 책이 좋으실 겁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은요. 이 책들 중에서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초등 엄마 말의 힘, 그리고 오늘 중점이 될 엄마 감정이 말이 되지 않게,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워밍업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였나요? 이제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보통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데 국제도서전에 가면 이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출판사들이 다 모입니다. 코엑스에 다 모여서 이제 그 해에 나온 책들을 이제 부스에 쫙 차려놓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홍보 활동 중에 하나가 저작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도서전에 이제 초대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저술했던 그 자녀 교육서를 바탕으로 저작 강연회를 했습니다. 나름 국제도서전이고 또 코엑스고 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도서전에 딱 갔는데 강연 관계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연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강연을 하러 왔는데 강연을 할 거냐고 물어봐서 좀 의아했습니다. 해야죠. 네. 그 강연장에 갔어요. 강연장에 갔는데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죠. 너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이 없어서 이 강연을 계속 하실 건지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시면 강연을 해야죠 하고선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잘 마쳤어요. 나중에 강연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두 분이 더 오셔서 한 5분 정도가 마지막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강연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이게 왜 그러지? 제가 보통 강연을 가면 이제 도서관이든 교육청이든 거의 자리가 이렇게 가득가득 찼습니다. 가득가득 차고 이렇게 안 오시진 않는데 더더구나 국제도서전에서 왜 그럴까?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을 안고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국제도서전에 당시에 이제 여러 강연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 강연장 근처에서 다른 또 강연자가 동시간대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동시간대에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네.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이분이 옆에서 지금 강연을 하고 계셨구나. 그냥 나도 강연 안 한다 그러고 이분 강연을 들 걸 그랬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순간 제가 아차했습니다. 뭐였냐면 제 강연장에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처음에 세 분이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 세 분은 이 유명한 강사가 옆에서 강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간절함이 있으셨던 거죠. 내가 그 간절함을 강연할 때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냥 왜 세 분밖에 안 계시지? 왜 그것만 생각했을까?
그분들의 간절함을 생각했으면 일반적인 강연 방식과 좀 다르게 할 걸. 오히려 뭐 3분, 또 나중에 2분 더 오신 5분 정도면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컨설팅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개개인별로 사례를 들어서 더 이제 깊이 있는 고충을 듣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강연에 초대받고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사전에 이 서울국제도서관을 떠올리고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또 소중한 일요일 날 이렇게 늦잠도 주무시고 싶고 쉬시고 싶고 하신데도 이 시간 함께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이란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초등교육 강연을 합니다. 뭐 자존감,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아이들의 독서 능력, 뭐 스마트폰 중독 등등등. 어떤 강연을 하든지 간에 항상 지금 이 부분, 화면에 나온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 내용만 들으셔도 오늘 강연의 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초등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2가지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가지 숫자. 그중에 첫 번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75라는 숫자인데요. 초등교육에서 175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이 175가 어떤 의미에 해당될까요?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이 혹시 예상되는 175는 무엇일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틀리셔도 괜찮고요. 예상함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초등교육에서 175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지금 이지선 학부모님이 IQ, 키 이렇게 2가지 여러 가지 답변을 보내주시면 그중에 한 가지는 맞을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은데 IQ, 키 이렇게 2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둘 다 틀리셨고요. 일단 네, 이지선님 맨 처음 답변 주신 분께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답변 주신 분들께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요. 이지선 학부모님은 나중에 강연 끝날 때쯤에 제가 채팅창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주소에 이제 받으실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놔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 핸드폰 주소를 남겨주셔야 되는 이유는 택배를 배송할 때 거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채팅창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집 주소 꼭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 지금 여러분들이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175 집중 시간, 뭐 가정학습 날수, 법정 등교나 김종환님 거의 가까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그 학교에 법정 수업 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반드시 최소한 1년에 수업을 며칠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정 수업 일수입니다. 그 날수가 190일입니다. 190일. 예. 학교에서 만약에 190일 이하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을 다음 학년으로 승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190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운 후에 다음 학년으로 승급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175는 무엇이냐? 365에서 이 190일을 뺀 일수가 바로 175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1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수가 175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65일 중에 190일은 학교를 나가고 175일은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불과 2주, 보름,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꽤 많이 더 안 나가고 있죠. 그 와중에 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코로나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학교에 나가는 190일 못지않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75일 동안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종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75일이 그냥 유야무야 어떻게 지낸 듯 모르게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뭐 학습 격차든 사회성이든 뭐 대인 관계성이든 창의성이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지적이든 정서적인 그런 발달 과정 등의 격차가 언제 생기냐면 학교에 오지 않는 날들 때문에 생깁니다. 어차피 학교에 오는 날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성도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배워요. 대한민국의 이제 공립학교의 그 학교의 수준 차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교재로 나오고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그런 교재를 나온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190일 동안에는 거의 그런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대부분의 격차가 이 175일에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175일에서 생깁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지나온 그날들에 따라서 많이 생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1년이 아닙니다. 6년입니다. 6년 곱하기 175일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날수고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날수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면 175일 동안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교육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아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은 그냥 놀면서 키우는 거지 뭘 그렇게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그냥 175일 동안 계속 놀게 됩니다. 네. 이런 겁니다. 제가 꼭 공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보통 가정체험학습이라는 것도 하죠. 심지어 집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가정체험학습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가정체험학습을 그래도 꾸준히 잘 하고요. 네, 열심히 아이들 다양한 체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체험을 주로 하시나요? 네, 캠핑을 다녀오죠.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캠핑을 다녀옵니다. 그리고요. 예, 또 그리고 캠핑을 다녀오죠. 예. 열심히 가정 체험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신다는 분들도 대부분 내용을 들어보면 뭐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면 주로 캠핑을 갔다 오거나 하는 주구장창 캠핑 체험입니다. 이건 가정 체험 학습이 아닙니다. 가정 체험 학습을 계획하더라도요. 뭐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요. 뭐 캠핑을 하면 뭐 산에 갈 수도 있고 바다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도 살펴보면서 계획도 세우고 그런 가족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5일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때쯤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셔요. 선생님, 175일 동안 뭘 어떻게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나? 이거 감이 잘 안 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비결이 바로 다음 보여드리는 숫자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3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초등교육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0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달 계획. 네. 지금 아주 열심히 막 하루 공부 시간 열심히 보내주시 계십니다. 일단 김미정 어머님 먼저 답변을 주셨고요. 한 달 계획 땡. 아쉽게도 정답은 맞히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에 30분 이상 해야 한다. 하루 공부 시간 30시간이요? 24시간 중에 30시간을 공부해야 되나요? 한 달마다 계획 세우기, 뭐 하루 30분 부모와의 시간, 30분 책 읽는 시간, 30분 시간 책 읽는 시간 너무 중요하죠. 30 부모와의 대화 시간 등등등. 야, 열심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답변을 주신 김미정 어머니께 제가 책 보내드리겠고요. 나중에 그 주소 제 이메일에다 보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30. 지금 맞추신 분이 없으신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30은 해피타임 30분 자유시간. 네. 자, 여기서 30은요. 권입니다. 권. 30권. 네. 자녀 교육서를 최소한 30권을 읽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75일 동안 자녀 교육을 세울 그런 큰 틀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0권이요? 선생님 1년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어떻게 30권을 읽나요? 네. 그 자녀 교육서가 제가 무슨 교대에서 보는 뭐 교육 전공 서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중에 나오는 자녀 교육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하루에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읽는데요. 하루에 10분, 15분만 시간을 내시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쭉 읽으실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권이면 한 달에 4권이 되죠. 그러면 벌써 10개월이면 40권이 됩니다. 30권 그렇게 많은 분량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왜 30권이냐? 제가 30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 권의 자녀 교육서가 집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약 40개의 꼭지가 들어갑니다. 이 꼭지라는 표현은 이제 출판 용어인데요. 40개 꼭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40개의 작은 소주제가 들어갑니다. 목차에. 다시 표현해서 40개의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권의 자녀 교육서 안에는. 그러면 그 이야기 안에는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한 명의 사례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례가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40개의 사례가 있고 한 명씩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40명의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서 한 권을 읽으시면. 자, 그러면 한 권을 읽으면 약 40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권을 읽으면 몇 명을 만나실 수 있나요? 40권 곱하기 30명 하면 30권 곱하기 40명 하면 1200명의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중에 뭐 공통된 사례를 빼더라도 최소한 약 1000명 정도의 초등 아이들을 사례를 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지금도 강연을 들으시지만 한두 번 강연을 듣거나 뭐 1년에 한두 권 책을 읽는 것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1000명 정도의 사례를 만나면 큰 틀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무슨 큰 틀을 세울 수 있냐면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임용이 되어서 약 한 학급에 3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담임교사를 해야 900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30년의 시간 동안 담임교사를 역할을 해야 만날 수 있는 인원수가 약 10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시간과 인원수를 책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예. 아이들 각자마다요. 물론 심리 발달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이 발달 과정도 일반화되어 있지만 심리학자들마다 말하는 발달 과정도 많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 그런 데서 온 교육 그런 이론들이 우리나라에도 맞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예. 이러한 한국의 사례들과 관련된 10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발달 과정이나 교육이나 정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틀을 세우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가정체험이 맞겠구나. 우리 아이는 지금 수준에서 어떤 교육부터 하는 게 맞겠구나. 우리 아이의 선행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좋겠구나. 우리 아이는 지금 선행을 하지 않고 복습 위주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등등의 큰 틀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기준을 잡으시려면 최소한 30권 정도는 읽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정도 읽고 나시면 마음에 부모로서의 불안한 강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단 큰 틀이 보이고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나름대로 유연적으로 대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내공이 되시려면 30권 정도 읽으시면 돼요. 30권. 우리 자녀를 6년 동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한 10개월만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교육 자녀 교육서를 이렇게 30권 정도 읽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미 저는 자녀가 6학년인데 어떡하냐, 너무 늦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읽으십시오. 아직 청소년, 소중한 청소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초등교육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75와 30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만 꼭 가지고 가십시오. 예.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소득 네,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자,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엄마 나이 40즈음입니다. 갑자기 왜 엄마 나이 40즈음이요? 네,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보통 관계성을 하면 나와 관계된 타인을 떠올리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나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2015년의 출산 통계를 보면요. 32.2세, 평균 32.2세의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입니다. 2019년 출산 통계를 보면 31.9세가 처음 출산한 대부분의 어머님들의 평균 통계입니다. 지금 2021년도고요. 아마 크게 변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30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평균이 30대 초반에 자녀를 첫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10년이 흐릅니다. 10년이 흐르면 아이가 10살쯤 되겠죠.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될 겁니다. 그러면 엄마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40즈음이 됩니다. 예. 뭐 3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40대 초반이거나 아니 좀 더 늦게 나오셨으면 40대 중반도 되실 수 있겠죠. 결국 엄마 나이는 40즈음입니다. 이 즈음에 엄마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 40즈음이면 우리 어머님들께 이런 뭔가가 피곤합니다. 그냥 피곤해요. 네. 피곤할 때도 됐죠. 그 아이 자녀의 육아도 거치고 지금 초등학교 과정까지도 왔으니 그리고 아픕니다. 근데 아픈데 뭐 병원에 가도 뭐 신경성인 것 같다고 하고 뭐 이렇게 뾰족한 병명이 없어요. 그냥 좀 자주 아픕니다. 좀 몸살같이 아프고 그냥 몸살이려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오셔요. 피곤하고 좀 무겁고 또 어쩔 때는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프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애매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알게 모르게 우울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생각보다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요즘에 이제 산후 우울증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근데 그때는 주변에서 관심도 갖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들 하시는데 엄마 나이 40즈음 됐다고 해서 우울하다는 걸 어디 가서 뭐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울하냐 그런 눈빛입니다. 다들 어차피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뭐 애도 이제 이 정도 컸겠다. 응? 오히려 이제 그동안 자녀 키우느라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면 지금쯤은 다시 뭐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뭐 압박을 주기도 하고 등등등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아무튼 우울한데 그렇다고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엄마 나이 40즈음에 펼쳐집니다. 자, 네. 지금 채팅창으로 뭐 예비 갱년기 우리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있고, 운동 정말 좋습니다. 네. 이 즈음을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 아버님들도 많이 이런 과정을 또 같이 겪고 계시죠. 네. 이 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항로라고 부릅니다. 중간 항로. 자, 이런 거죠.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동서남북 중에 다시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지, 내가 계속 이렇게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또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등등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이면 그래도 아직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넘어가면 조금 뭔가 의지도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내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중간 항로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지점이죠. 하필 또 이 시기에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면 아이가 사춘기도 같이 겪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담임할 때 그런 모습을 중간중간 이제 봅니다. 뭐냐면 그 출석을 잘하고 이렇게 성실한 아이가 있어요. 성실한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늦게 옵니다. 담임교사로서 이제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안 오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아직 누가 안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한 뭐 20분이나 30분 아니면 뭐 1교시가 지나서 아이가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럼 아이가 오면 이제 물어보죠. 철수야 혹시 뭐 어디가 아팠니? 아니면 혹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제 아이가 천연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요,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아침에 저를 못 깨워줘가지고 그냥 늦게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달려왔어요. 네. 갑자기 난데없이 어머님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주무시거나 막 그런 상황이 되거나 몸살이 걸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그 시기쯤 그렇게 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남편분들이 정말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끔씩 이유 없이 뭐 아내분의 생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봄인데 꽃이 참 좋네 하면서 그냥 꽃다발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뭐 장미 몇 송이만 사도 돼요. 뭐 그러면 뭐 5,000원, 만원, 뭐 15,000원이면 아주 그냥 안개꽃까지 겹쳐서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턱하니 무심한 듯 이렇게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네? 꽃 이렇게 갖다 주시고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 남편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사춘기를 자꾸 미룹니다. 뒤로.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정립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사춘기인데 우리 엄마를 돌봐야 됩니다. 누구 대신? 지금 엄마가 아픈데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아빠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옵니다. 차고 들어오면 아이가 자신의 사춘기를 자꾸 늦추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엄마와 아이가 거의 심리적으로 부부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점점점 멀어지고 이제 더없이 외로워지시는 과정을 밟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이 아프시면 감기가 걸렸다, 지금 40쯤이다 그러면 무조건
좀 일찍 퇴근하시고, 그리고 감기약도 사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뽀뽀도 해주시고, 예, 제가 이렇게 뽀뽀도 해주시고 그랬더니 막 강의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차라리 그냥 응? 혼자 아픈 게 낫겠어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예, 맞습니다. 아빠마저 그렇게 힘드시고요. 그래서 서로 힘드실 때 약간 서로 간에 이렇게 꽃도 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 공감의 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과정들 꼭 거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들어오고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기를 자꾸 늦추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성이 엄청나게 막 꼬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그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즈음이 되면 우리 엄마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뭐냐면 엄마 결정장애를 겪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무너무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고민거리에 대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기를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면 또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또 보내면 어떤 과목을 보내야 되나? 학원 하나만 생각해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고 떠오르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은 자꾸 사달라는데 우리 아이만 없으면 아이가 뭐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데 등등등.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줘야 되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연결해 줄지 말지, 데이터 용량을 어느 정도 할지 등등등. 뭘 먹이느냐까지. 심지어 강연 나가서 제가 질문을 주고받고 할 때 자녀한테 뭘 먹이면 좋을지를 저한테도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고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저는 영양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선행. 네, 선행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등. 이렇게 자녀의 한 명을 키우더라도 해야 될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엄마 결정 장애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 정말 잘 키우고 아프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선택이 아빠의 선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힘겨움을 겪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두 가지가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결정을 잘 못하고요. 또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게 서로 계속 돌고 돌고 쳇바퀴처럼 계속 돌게 돼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윤홍균, 유명하시죠.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이제 정신과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부모의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녀의 자존감은 동시에 낮아집니다. 이건 통계가 명확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자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우선적으로 하기보다 부모의 자존감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게 좋아요. 자존감 관련해서도 또 사실 2시간짜리 강연이 있습니다. 뭐 제가 초등사이다 유튜브에 자존감에 관련돼서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쪽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엄마 결정 장애를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의 관계성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엄마 결정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묻지 마라. 묻지 마세요. 아니 뭘 묻지 맙니까? 질문을 하라면서 뭘 묻지 말아요? 예. 자, 이런 겁니다. 학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 막 고민하고 주변에 다른 뭐 학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만한 엄마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우리 아이 학교 성적도 살펴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도 다 살펴보고 해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 봐서 월, 수, 금
무슨 학원, 영어 어떤 코스를 들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를 일단 한 6개월 정도 코스를 한번 해보면 우리 아이가 레벨 하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감이 딱 생기고 영어 일단 하나 시작하자 하고 결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꼭 물어보십니다. 예. 이제 아이 아빠에게 남편분에게 물어봐요. 아, 여보, 이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우리 영이 거기 영어학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답변이 돌아오자. 철아마, 뭔 학원이냐 지금. 제가 이게 부산 사투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부산 교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 왜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세요? 어? 맨날 그 중고 자동차 사이트 검색하면서 언제 차 바꿀까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아빠들에게 왜 혼자서 일주일 내내 아니면 보름 동안 고민한 결과를 왜 물어보십니까? 그냥 통보하세요. 거기 학원 등록했어. 보낼 거야. 한 6개월 정도 보내면 될 것 같아. 뭐라고 한 소리는 들으실 수 있겠지만 결정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됐고 결정을 했으면 묻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거기서 또 뭐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그러죠. 예미야, 나는 네 아들 키울 때 그렇게 안 키웠다. 그런 답변밖에 듣지 않습니다. 예, 그냥 결정하셨으면 보내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예.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 계속 더 길어지기만 합니다. 자, 엄마 결정장애 극복하는 첫 번째 키워드 묻지 말합니다. 묻지 마라. 꼭 묻지 마세요. 예,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줄여야 됩니다. 예, 선택지. 자, 지금 주관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예, 그냥 여기서 말하는 주관이 고민해보지 않은 혼자만의 선택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찾아봤고 선택한 후에 그 뒤에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를 줄이셔야 됩니다. 선택지. 이게 뭐냐? 여러분 미국 전 대통령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요 제가 기자 회견을 할 때는 항상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늘색 양복이나 회색 양복만 입고 올 거예요. 다른 색깔은 입고 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네. 왜 맨날 이 옷만 입고 간담회 하냐고, 기자 간담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이걸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거든.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들 결정할 게 어마어마하게 결정할 게 많은데 내가 기자 간담회 할 때 뭐 입고 올지까지 내가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정했어. 회색 양복이나 하늘색 양복이야. 내가 무슨 맨날 뭐 회색 양복 입고 온다고 뭐 왜 뭐 기분이 우울한가 어쩌고 저쩌고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을까 그냥 토달지 마. 알았지? 이런 겁니다. 선택지를요 줄이셔야 됩니다. 엄마로서 다양한 선택지를 모든 선택권을 엄마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금요일 저녁 나도 엄마도 맞벌이인데 왜 맨날 엄마가 저녁거리를 고민하십니까? 선포를 하세요. 금요일 저녁은 알아서 먹는다. 뭐 라면을 끓여 먹든 굶든 뭐 바나나 한 개를 먹든 그냥 알아서 뭐 아이들이랑 아빠가 같이 먹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저녁 메뉴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한두 가지는 그냥 버려도 큰일 일어나지 않을 것들 그냥 맡기세요. 알아서 하라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에너지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한번 오늘 강연 끝나면 체크리스트 쫙 적어보시고 요거는 버려도 될 것 같아 하는 것들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지만 상당히 자유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택 후에 행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아까 고민했습니다. 자, 고민하고 묻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선택했으면 행동에 옮겨야죠. 예, 뭐 학원을 등록하든 뭐 어디 뭐 수영 코스를 데리고 가든 아니면 가정 현장 체험 학습을 가든 그런 걸 행동에 옮기셔야죠.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차일피일 미루면요. 다시 또 물어보게 되거나 또 다른 선택지가 막 등장합니다. 행동에 옮기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선택하고 나서 바로 행동에 옮겨도 사실 다양한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변수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의 고민들이 생겨요. 그럼 그 고민을 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자, 행동에 옮기고 변수가 생기고 또 거기에 행동에 옮기고 변수가 생기고 행동에 옮기고 이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초반에 너무 선택하는 것에 딱 집중을 해버리면 나중에 행동한 후에 다가오는 변수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힘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만해. 그만. 됐어. 뭔 하다가 흐름이 끊기고 끝까지 가지가 못하고 하다 말고 그런 과정이 거치게 돼요. 그러면 또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엄마로서 잘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선택하고 나면 바로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또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엄마로서도 성취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결정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들 우리 엄마들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관계성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중심성. 네. 자기 중심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이 느끼기에 타인, 나와 다른 타인, 뭐 엄마, 아빠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들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걸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가져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가 버릴 거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의 한 가지 예가 되겠죠. 자기 중심성은 괜찮습니다. 원래 자기 중심성을 통해서 그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점점점 사회의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하고 언제쯤에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그래도 거의 큰 틀은 벗어났네. 타인을 좀 바라보내 하는 게 언제쯤 이루어지냐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조금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수순인데요. 이 3학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이랑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술래잡기를 가위바위보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요. 그리고 좀 하다가 나 술래 안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술래하기 싫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이들 간에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야, 쟤는 가위바위보 하는데 저도 술래도 안 해. 야, 그냥 우리끼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런 과정이 됩니다. 네. 적어도 초등 3학년 이후에 3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룹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 그룹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그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계속 쥐고 있으면 혼자인 상태로 좀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혼자인
상황을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 이야기가 좀 별개입니다. 자기중심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너무 혼자만 있다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건가, 그것과 또 이렇게 바로 연결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음소거가 안 되신 분이 계셔서 음소거를, 네, 음소 되셨나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 3학년 이후 정도에는 벗어나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뭐 우기고,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의견만 옳다고 우기거나. 어떻게 하면 초등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비고츠키, 러시아의 심리학자죠. 러시아 심리학자가 비고츠키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관련된 유치원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시기죠. 그런 미취학 유치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문제점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주는데, A 그룹은 좀 해결하기 약간 어려워요. 해결하기 약간 어려운 문제를 주고, B 그룹은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해결하기 많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쉬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지금 김정아 어머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정아 어머님,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어머님도 나중에 주소 보내주세요. 이메일에. 그 주소 보내주실 때는 꼭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택배 배송할 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 A그룹, 그리고 많이 어려웠던 B그룹, 두 그룹 다 모두 해결을 못합니다. 둘 다 해결을 못해요. 왜냐면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는 약간 어렵고 이쪽은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수준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 뷰고치키가 이 실험을 왜 했느냐? 어느 그룹이 해결하는가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듯한 문제를 준 그룹의 아이들과 많이 어려운 듯한 문제를 준 두 그룹의 아이들이 어차피 해결은 못합니다. 해결은 못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보려고 한 겁니다. 이랬습니다. 약간 어려운 그룹의 문제를 맞이한 아이들은요, 딱 문제를 보니까 지금 풀지는 못하겠어. 풀지는 못하겠는데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어려운 것 같으니까 주변의 어른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려우니까 어른들은 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결국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주변 어른이 해결해 줍니다. 자, 아주 많은 그룹의 아이들은요, 그걸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주 많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많이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자,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도전거리를 주는데, 지금 우리 아이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약간 어려운 도전거리들을 가끔씩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툭툭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보겠죠. 또 약간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가 선생님이든 주변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타인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네. 야,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 예. 사고 방식을, 내가 했던 사고 방식과 다른 또 다른 사고 방식들을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언제? 지금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접해졌을 때. 자,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어떤 것들,
를 주거나 무리하게 하는 건 자기 중심성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하는 거고, 그 주변 사람도 못할 거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약간 어려운 듯한 문제거리들을, 도전거리들을, 이게 놀이도 상관없습니다. 놀이도 상관없고 만들기에도 상관없고 어떤 학습 과정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보다 한 반 걸음 정도, 한 걸음 정도 살짝 앞선 걸음들의 것들을 툭툭툭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변과 상호 과정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나르시즘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르시즘이라는 게 자기애적인 성향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나르치스가 나오잖아요. 그 신화에서 그 연못을 보고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반해서 연못만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숨을 쉬었다는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수소나 꽃이 피어난. 자, 이렇게 자기애적 성향이 이제 강해진 채로 고학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나에게 반대하는 상황이 있을 때 화를 냅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학교에서 보면 공식적인 이렇게 토론이 있죠. 그런 토론 시간이 있는데 지금 김윤영 어머님이 가벼운 질문을 던져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뷰거치크 실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벼운 질문이라는 게 이제 약간 어려운 질문,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고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무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그런 과제거리면 더 좋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르시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학교에서 토론 중인데 토론하다 보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반대 의견을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을 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감정적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하고 나한테 이런 반대를 하다니. 잠시 그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부탁드리겠고요. 좋아. 제가 일괄적으로 모두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르시즘적인 것이 계속 강해지면 그나마도 이제 어떤 그룹을 짓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나르시즘적인 것이 조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고착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나마도 나르시즘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그 자기 애적인 성향도 어느 과정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착 상태에 되면 이런 과정이 돼요. 이제 자기애적 인격 장애의 과정으로 갑니다. 이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건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나르시즘적인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화를 내는 그 정도인데 자기애적 인격 장애의 아이들은 드러내놓고 나를 반대한다고 화를 내진 않습니다. 이제 대신 되게 영리해요. 되게 영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잘합니다. 잘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이런 거죠. 영희가 토론 시간에 나를 반대했어. 감히 이렇게 감히라는 걸 떠올립니다.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반대를 할 수 있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애적 인격 장애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냥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도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애적 인격 장애입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영이라는 아이가 토론 중에 자기의 반대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라고 겉으로는 대답을 해요.
A라는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속으로 복수를 꿈꾸죠. 감히 나를 그렇게 반대를 했구나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B라는 다른 학생에게 말을 해요. 그냥 뭐 아까는 영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민지라고 하겠습니다. 민지야 우리 그냥 장난 좀 하나 할까? 무슨 장난? 영이 신발 운동장에 좀 이렇게 감춰놓자. 그러다가 신발을 없고 그럼 실내화 신고 집에 가면 어떡해? 아이 그냥 잠깐만 감춰놓고 재밌게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돌려주면 되지. 아 돌려준다고? 그래. 그래도 조금 꾀름직한데. 아이 그 민지야 너 코인 노래방 좋아하지? 이거 장난 같이 하면 내가 나중에 코인 노래방 데려갈게. 내가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이렇게 똑 쏠게. 그러면 또 민지는 코인 노래방 데려가 준다니까 좋다고 같이 뭐 이렇게 심한 장난인 것 같지도 않고 잠깐 숨겨놓고 다시 갖다 놓기로 했으니까 민지가 직접 그 신발을 운동장 한켠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지는 이제 집으로 가죠. 왜냐하면 다시 그걸 돌려놓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친구가 돌려놓겠지 하고 가요. 그런데 돌려놓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영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신발을 찾다가 못 찾고 실내화를 신고 이제 학원을 들렀다가 집에 가겠죠. 다음 날 아침에 그 실내화를 이제 그 친구가 찾아줍니다. 너 그 신발을 찾아줘. 너 신발이 어제 잊어버렸다면서? 자, 여기 신발. 내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찾아왔어. 그럼 영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제 오후 내내 신발이 없어서 학원 가서 실내화도 신고 다른 아이들 자꾸 눈치도 보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음날 자신의 신발을 찾아준 그 친구 고맙다고 느끼겠죠? 네. 자신이 신발을 감추게 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야, 나 뭐 먹고 싶은데 혹시 뭐 좀 같이 먹을까? 네,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코인 노래방을 가자고 하죠. 그리고 민지도 데리고 가요.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영희에게 얘기하죠. 내가 지난번에 너 신발 찾아줬는데 오늘 코인 노래방은 그냥 너가 계산하지? 네. 예. 지금 한 분이 가스라이팅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 비슷한 양상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에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의지적으로 계산을 계속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언젠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되면 또 감추고 다시 시작하고 고립되면 다른 데 가서 감추고 다시 시작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이어지면 이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출발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사회성이나 타인 관계성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자기 애적이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거리감을 두고 선을 두게 됩니다. 출발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지금 나이와 학년 맞춰보시고 자기 중심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아이에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가속화하는 단계 지금보다 약간 어려운 듯한 도전거리들을 두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주변의 어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같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서 또 그런 과정들을 하는 순서도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고학년이 되면 요즘에 대인 관계성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초등아이들이 이성 교제를 하나요? 네. 사춘기가 되고요. 보통 4학년이나 5학년, 6학년, 5, 6학년 되면 보통 한 번에 한 두 커플 정도가 생깁니다. 여기서 커플이 생긴다는 건 공식적인 커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우리 사귄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커플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아이들이 뭐 단체 카톡방에서 느닷없이 고백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놀고 있다가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와 누가 누구한테 누구 좋아한대 그럽니다. 그러면 나랑 친하게 지낼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가 벌써 고백인 거죠. 그럼 고백을 받은 아이가 당황스러우면서도 보통 부끄럽고 당황스럽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를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고백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기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설레고 하는 기분이 나도 그 학생을 좋아했다는 그런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뭐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오케이 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대답을 해서 일일차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몰래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나 그런 때 사물함이나 서랍 속에 쪽지 같은 걸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뭐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 등등 하면서 뭐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그래서 둘이 단둘이 카톡을 하면서 서로 나도 사실 좀 좋아했다. 과정 등을 거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일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나마도 요즘에 이제 자녀와 이게 대화들을 많이 하시는 집들도 있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또는 누구한테 이런 고백을 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하하하 그래 아이고 우리 딸이 벌써 많이 컸네 우리 아들이 고백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허허 하시지만 이제 속으로는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많이 모르셔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너희 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들답게 이렇게 예쁘게 잘 지내 알았지? 예쁘게 잘 사겨. 네. 그런데요 대인관계 안에서 초등아이들이 어떤 이성교제를 시작했을 때 예쁘게 사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노입니다. 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요 예쁘게 사귀라 그러면 어떤 걸 예쁘다고 생각하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이렇게 연인들 간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걸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런 과정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연인들이 서로 만나는 과정을 본 장면이 드라마밖에 없고 거기서 막 배경음악도 나오고 주변 멋있게 나오고 연예인들 막 예쁘기도 하고 또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자, 지금 건전하게 사귀라는 말도 틀린 걸까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예쁘게 사겨라, 건전하게 사겨라. 아이들은 드라마에서 나온 가정이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18금, 19금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15세 뭐 그 정도밖에 안 써 있으니까 그 정도면 건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똑같이 뭐 뽀뽀도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예쁘게 사겨, 건전하게 사겨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드라마로 갑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이제 고학년이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 갑자기 놀이터에 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학교 놀이터 아니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통 놀이터는요 저학년 아이들의 전유물이에요. 학교든 아파트든 그 저학년 가서 뭐 이렇게 소꿉장난하고 모래놀이하고 미끄럼틀 타고 놀죠. 고학년 아이들이 그런 걸 잘 안 놀죠. 그런데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놀이터에 갑니다. 놀이터에 가서 갑자기 미끄럼틀이 올라가죠. 근데 미끄럼틀 층계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층계로 안 올라가고 미끄럼틀 경사면으로 올라갑니다. 경사면으로 올라가면서 밀어주기도 하고 잡아당겨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같이 꽈당 하고 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끌어안게 되죠. 자, 너희들 단 둘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아파트 놀이터에서 단 둘이 만나면 안 된다. 또 언제 어떻게 놀아요?
여러 친구들이 같이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건 괜찮아. 학교에 공개된 놀이터.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같이 운동장에서 노는 거 괜찮아. 그리고 교실에서 여러 친구들이 같이 그룹을 지어서 뭐 보드게임 하는 거 괜찮아. 너희 단둘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는 거 안 돼. 보통 편의점에도 단둘이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이제 라면 먹기를 같이 시작하고. 근데 선생님 편의점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거기 사람들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편의점인데 뭐 설마 손잡고 그러겠어요? 자, 일단 편의점에 단둘이 가면요. 그 다음 코스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 다음 코스는 단둘이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단둘이 어디 이렇게 칸막이가 된 공간으로 가는 전 단계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거 괜찮고, 카톡이나 그런 걸 서로 주고받,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건 괜찮지만 그 과정 중에 절대로 사진을 보내는 건 안 돼. 실제로 신체의 일부 부위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심지어 설마 보내겠어요? 예. 그냥 한 아이가 보내면요. 너 보냈으니까 당연히 보게 되죠. 너도 봤잖아. 봤으니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어떤 수업 과제를 하거나 준비물을 묻거나 안부 정도 묻는 정도의 카톡 정도를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사진을 보내거나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갑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뭐 우리가 만진 것도 아닌데 사진 보내준 건데 뭐 얼굴도 안 나오고 괜찮지 않을까? 예, 그걸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요. 뭐 최신도 아닙니다. 벌써 몇 년이 하여튼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 중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쪽지를 돌려요. 막 쪽지 같은 걸 돌리는데 뭐 수업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줍니다. 근데 좀 유난스럽게 쪽지를 돌리는 날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제 쪽지를 한번 이렇게 뚝 건졌습니다. 건지고 수업 중에 방해되게 쪽지가 좀 많이 돌아다니네. 그 쪽지 내용을 딱 펼쳐봤는데 이제 서로 사귀는 연애 쪽지였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지금 며칠 됐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며칠쯤 됐으니 손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며칠이 되면 뭐 포옹을 했으면 좋겠고 며칠이 되면 뽀뽀 정도는 해야 되겠고 또 며칠이 지나면 신체 어디를 만졌으면 좋겠다. 네, 신체 어디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쁜 사귐입니다. 네, 명확하게 아시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고 또 그냥 좋아하는 아이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둘이 뭔가 감정을 주고받고 그러한 상태인 것을 알았을 때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예쁘게 사귀어라 이거는 아예 말씀을 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얘기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말씀이 너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돼.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갑자기 아이는 지금 누군가를 사귄다고 감정이 좋고 막 붕 떠 있는데 거기에 찬물 끼얹을 일 있나요? 찬물 끼얹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정도 가지고 찬물 안 끼얹어져요. 이미 너무 감정이 벅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사귀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헤어지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 뭔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싫다는 말을 나중에 들으면 차였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막 결국엔 누가 차였네, 누가 찼네 이런 소문들에 또 막 우울해지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감정을 싫어질 수도 있거든. 감정이 싫어지면 그냥 헤어져도 되는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너가 하다가
뭐 그 아이는 정말 멋지고 뭐 행동도 잘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감정적으로 미워 보일 수도 있고 싫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헤어져도 돼. 이제 너가 싫다고 얘기하고 그만 사귀자고 하고 그만 만나다고 해도 괜찮아.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또는 너는 계속 좋아하지만 그 아이가 너를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를 뭐 누가 찾네, 차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뭐 찬 것도 아니고 차인 것도 아니야. 그냥 선택의 문제야. 그 아이의 감정이 너가 싫어지면 너는 좀 마음은 아플 거야.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건 또 존중해줘야 돼. 알겠지? 서로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거야. 응? 너희들이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감정이 좋아서 만나고 또 감정이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야. 그런 걸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사귀고 있는데 아이 이 엄마 아빠는 다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해본 사람이냐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봐. 일단 알고 있어. 언젠가는 싫어질 때가 오고 너희들은 꼭 헤어져도 돼.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거 잊지 마.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이게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기에 이성을 교제하는 건요. 잘 사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헤어지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잘 헤어지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직장에 가서 정말 제대로 잘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하고 그럴 때 상대방에게 큰 상처 주지 않고 본인도 큰 상처 받지 않고 이렇게 어른답게 만나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목적입니다. 예쁘게 사귀고 뭐 잘 사귀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잘 헤어지는 걸 연습하는 시기를 초등 그리고 청소년기 이성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헤어지는 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처음에 그런 고백을 받았을 때 그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너의 감정이 10이라고 했을 때 너는 얼만큼 그 친구를 좋아해? 그럼 뭐 8, 9 뭐 그렇게 대답을 할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은 8이고 지금 9구나. 그래. 그런데 나중에 그 숫자가 5 밑으로 내려갈 거야. 4, 3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는 헤어져도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감정이 생기는 아이들 만날 수 있거든. 그럴 때 난 이제 너가 좀 싫어 하고 얘기하고 또 좋은 감정이 있는 아이에게 가서 뭐 그런 과정으로 너가 또 고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백을 안 하고 또 혼자 짝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 내가 누군가의 고백을 받았고 사귀다가 갑자기 딴 사람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과정 이렇게 숫자로 자신의 감정을 읽게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전의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적게 좋아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이것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초등 이성교제 잘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헤어지는 것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성 안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 화면에 나오죠? 떨어뜨리면 죽는다. 네. 한 학생이 직접 한 말입니다. 친구에게. 너 떨어뜨리면 죽는다. 뭘 떨어뜨리면 죽는다고 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옆 친구, 야, 너무 좋다. 나도 한번 보자 하고 가져가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너 떨어뜨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얼마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애착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자, 스마트폰은요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그걸 이제 사용하게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관계성 안에서 힘드신데요. 저는요 초등 시기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사주시면 안 돼요. 초등 시기에는. 네. 그 이유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독서력 저하. 초등 시기에 최소한 매일 한 40분 정도는 스스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독서력이 점점점 책을 읽다 보면 늘어나겠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계속 읽고요. 읽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1학년 때부터 계속 쭉 읽지 않습니다. 이게 독서에는 중간이 없어요. 읽는 아이가 있고 읽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 중간에 서서히 올라가거나 약간 읽고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읽으면 책을 읽는 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600권 정도 읽으면 그 아이는 책을 읽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 600권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100권 정도 읽으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독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대략 감으로 100권이면 많은 거지. 자, 초등학교 1학년 한번 학교 가셔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에 책을 1학년 아이들 중에 책을 많이 빌려가는 아이들이 보통 몇 권 정도 빌려가나요? 하면요. 보통 600권 정도 빌려갑니다. 1년에. 네. 근데 600권은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은 길어야 10분입니다. 아니면 짧은 건 5분이면 쭉 넘기면서 읽을 수 있어요. 네. 10분 정도면 그냥 한 권은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책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365권을 읽는 거예요. 네. 하루에 2권씩만 읽어도 바로 600권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600권 정도의 초등학교 1학년인데 600권 정도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은 하루에 30분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100권씩 빼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이면 1년에 한 500권 정도 읽어야 되고요. 3학년이면 400권 쭉쭉쭉 해서 6학년이면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으시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책을 잘 읽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도 그렇게 잘 읽고 있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쥐어주면서 독서력이 바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통계가 아주 명확하고요. 대신 스마트폰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네. 처음에 30분부터 시작했다가요. 그 다음에 1시간이고요. 이 1시간에서 3시간까지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도 채 안 걸립니다. 6개월도 채 안 걸려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이든 9학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뒤에 우리 아이는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이 길러집니다.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시간은 당연히 없죠. 재미도 없고. 왜냐면 스마트폰의 영상이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게임도 자극적이고 사실 독서라는 건 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줄글을 읽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인데 스마트폰에서는 뇌가 너무너무 편한 과정을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독서를 좋아했던 아이들마저도 독서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따돌림 때문에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자꾸 노출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스마트폰 말고 그냥 다른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거, 한두 번이라 스마트폰은 늘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겁니다. 따돌림은요,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주시다가 키즈폰을 잘 유지하다가 나만 스마트폰 없고 카톡 못하고 애들이 하는 얘기에 못 끼어들고 나만 모르고 애들이 나를 따돌림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주셔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요,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심각해집니다. 예. 카톡 안에서 지금 김윤영 어머니 카톡 잘 말씀해 주셨네요. 카톡 안에서 따돌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SNS 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게 학폭까지 이어지고 이거는 뭐 증거가 명확하게 남으니까요. 이러한 과정이 거의 전국적인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돌림 때문이라면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주시지 않는 게 우리 아이를 더 지켜주시는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연락 때문에 사주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을 사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그냥 폴더폰을 사주시거나 키즈폰을 지극히 데이터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을 사주시면 돼요. 연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락만 하면 돼요. 예. 그러한 것들로 최소한으로 이렇게 사주시고 유지하게 해주시고요. 결국엔 초반에 사주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언제까지 안 사줘야 되나요? 저는 초등 시기까지라고 그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통 뇌가 이렇게 확장하는 시기가 10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확장이 뭐냐면
뭐 뇌의 크기도 있겠지만 어떤 사고 과정의 확장 과정에 자주 사고하는 과정을 이게 중요한가 보네 하고 이쪽 부분의 영역을 자꾸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덜 확장을 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는 과정을 보통 10세까지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교육자로서 한 12세 정도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시기를 10세, 12세 정도까지 보는데 그 이후의 시기는 자리가 잡은 시기에서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10세까지는 길들여지기가 쉬운 상태의 그런 뇌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스마트폰에 우리 아이의 뇌가 길들여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초등 시기까지만 좀 이렇게 멀어지게끔, 그리고 중등 시기에 가면 적어도 뇌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덜 길들여지는 그런 고착화된 시기, 그 시기까지 늦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늦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또 스마트폰 안 한다고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는 30살 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다 잘 사용하고 뭐 그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요. 자기 주관을 갖고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예. 오히려 요즘 대세는 나는 스마트폰 안 한다가 대세인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런 과정으로 가실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고학년이라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스마트폰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덜컥 더 두려우실 거예요. 겁나실 겁니다. 저는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진담으로 그냥 스마트폰을 소파에 올려놓고요. 엉덩이로 깔고 앉으세요. 그리고 액정을 나가게 하신 다음에 요즘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정이 안 좋거든.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하고서 그냥 잡아 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주셨다면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지극히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시고요. 그리고 접속. 요즘에는 뭐 KT든 LG든 뭐 이렇게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접속 차단하시고요. 유해 차단 사이트, 특히 유튜브 접속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아예 공지를 하세요. 너가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카톡 대화나 그런 것들 엄마가 살펴볼 거다. 아빠가 관리할 거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러겠죠. 아,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보면 자, 너가 아직 성인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엄마 아빠가 너의 보호자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이게 보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친구 집에 갈 때 엄마한테 허락 받고 가. 그냥 너 맘대로 가. 허락 받고 가. 그래. 허락 받고 가는 거야. 인터넷은 너가 지금 방 안에 있다고 해서 방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너가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 외국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안 받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 아니야. 허락을 꼭 받고 봐야 되는 거야. 너가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이거는 너가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하고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고요. 꼭 점검을 들어가십시오. 점검을 들어가셨는데 뭐 카톡을 안 보여주거나 지운 흔적이 있거나 하면 며칠 동안 사용 못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노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힘드신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학폭위 정도가 아니라 뭐 형사사건이나 그런 것들까지도 많습니다. 꼭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아이가 혼자 집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뿐 아니라요. 주변에서 마음대로 우리 아이 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명시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입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스마트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스마트폰이 지금 들어온 지 한 10년, 12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시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희생자예요.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아요. 예.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그러한 실험을 한 시기나 마찬가지다. 지난 10년의 시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실험한 시기였다. 네.
스마트폰 중독은요, 거의 저는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과 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요. 실제로 게임 중독에 노출된 아이의 뇌가 그 마약 중독에 노출된 사람의 뇌와 비슷한 형태를 가졌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화하고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꼭 철저히 관리하시거나 가장 좋은 거 그냥 초등 시기까지는 폴더폰이나 키즈폰으로 해주세요. 예. 애초부터 사주시지 않는 게 이런 것들도 예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주시고 나서의 지난한 그런 힘겨운 과정으로 힘 빼시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상하게 대화를 하려면 대화를 할 때마다 자꾸 화가 나요. 나는 정말 잘 대화하려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 대화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순간,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는 순간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지력 때문입니다.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화가 나는,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직장을 나가고 힘듭니다. 힘들고 아침 일찍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집에 와요. 집에 왔는데 그래도 틈나서 아이랑 놀아줘야지, 대화해야죠 하고 방에 들어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그때 화가 훅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냐면 의지력이 거의 바닥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지심리학자, 아주대 심리학대 교수 김경일 교수 아주 유명하시죠. 그분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은 각자의 총량이 있다. 각자 상황마다 총량이 있는데 이 의지력을 다 쓰고 나면 화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의지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부터 뭐 복작복작하고 시작하고 직장 가고 직장에 돌아오고 힘들고 피곤하고 거의 의지력을 다 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때 대화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한번 자녀하고 대화할 때 화가 나는 그 시간대를 체크해 보시면요. 대부분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때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 내가 의지력이 고갈됐을 때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요. 이렇게 의지력이 고갈되는 때는 대화 시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찍 주무세요. 아빠 먼저 잘게, 먼저 잘게, 미안해. 너랑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구나. 그냥 그렇게 그 이야기 해주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럼 아이도 알아요. 아, 나랑 대화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피곤하시구나. 그 정도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푹 주무시고 푹 쉬시고 며칠 대화를 못했어도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묻지 마시고 그냥 컨디션 오늘 괜찮은데 하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하세요. 그래도 화가 날까 말까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나의 의지력에 고갈되는 그런 순간들 피하시고요. 이제 에너지 충만했을 때 그때 대화하시려고 시도하셔도 됩니다. 예. 꼭 매일 그 10분 대화법 뭐 그런 책도 있고 해서 그래 10분 대화 노출이 너무 중요하지.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말고요.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누우면 잠들 것 같이 이렇게 힘든 그 순간에 5분도 대화하기 힘드십니다. 그냥 쉬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냥 눈길만 한번 보내주시고 먼저 작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런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으면 꼭 대화하시기 전에 이 말을 떠올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자. 그래, 화는 나도 괜찮아. 모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자,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다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감정이 격하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요. 그럼 이제 언성이 높아지죠. 언성이 높아지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왜냐면 엄마도 피곤했을 것 같고 또 나도 뭐 잘못한 것 같고 나도 또 대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툭툭 던지면 이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막 화를 내다가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응? 거의 성적이 바닥이고 아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살이 찌지. 또 먹냐? 또 먹어? 아유 그러니까 방이 그냥 거의 막 아휴, 무슨 벌레 소굴도 아니고 아유. 자 아이들이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아이들마다 이 모욕적인 말을 어떤 아이들은 신체적인 것에 비유할 때 모욕적이라 느끼고 어떤 아이들은 뭐 성적을 비교했을 때 모욕적이라고 느끼고 아이들마다 모욕적이라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키워봤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좀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하는 것들 잘 압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이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단순히 언성을 높이고 화낸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 모욕감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 아빠에게 비슷한 모욕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도저히 엄마 아빠에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엄마 아빠의 어떤 통제나 강압이 심하면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모욕감을 돌려줍니다. 그럼 또 다른 학교 폭력 어떤 가해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자, 모욕적인 말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 목록을 적어놓은 뭐 신체에 관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 말만 하지 않고 나오시면 성공한 겁니다. 그냥 화가 나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자, 이겁니다. 싸울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아예 대화를 할 때 그냥 싸울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싸울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그 일종의 복수심일까요? 그렇게 아까 모욕적인 말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돌고 돕니다. 이 모욕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안가품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아예 대화를 할 때 제가 싸울 생각을 하고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욕적인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싸우면 되냐?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우면 성공적인 대화입니다.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위태롭지 않을 만큼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내가 한번 화 한번 툭 내고 아이가 감정적으로 한번 툭 내고 내가 또 한번 툭 내고 아이가 감정적으로 툭 내고 이렇게 한두 번 화를 툭툭툭 주고받고 나오시면 서로 위태롭지 않을 만큼 싸운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걸 또 지금 당장 가서 오늘 풀어야 되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거리감을 떨어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약간씩 후회하면 됩니다. 네, 후회하면 돼요. 그 정도가 위태롭지 않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예 싸울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오늘은 싸우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럼 아주 성공하신 겁니다. 대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또 화냈네.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오늘도 화냈지만 한두 번 주고받았네. 그래, 잘했어. 괜찮습니다. 예, 잘하신 겁니다. 자, 대화는요. 대화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어린 시기에 엄마나 아빠나 직장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할머니나 누군가 이렇게 맡겨서 주말마다 보러 가거나 저녁 때만 잠깐 데려오거나 잘 많이 놀아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또 아빠나 엄마가 오랜 기간 출장을 갔다 오거나 하면 아이는 쑥쑥 커져 있고 그래서 어린 시기에 애착관계가 잘 어려웠었고 뭔가 대화를 자꾸 어색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꼭 대화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틈나는 대로 기다려주고 자주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가 됩니다. 아이들은요 느낍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만 느끼게 해주셔도 아이들은 이미 대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직관력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도 초등 교사하고 나름대로 교육 관련 조서도 많이 쓰고 교육 관련 연구도 하고 관찰하고 하지만 아이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둡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초반에 섣부르게 상담을 한다거나 무언가 이렇게 코칭하려거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교실 안에서 노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뭐 괜찮네. 좀 위험하지 않겠네.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화할지 잘 모르실 때는 대화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자주 눈을 마주치고 바라봐 주십시오. 바라봐 주시고 이때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안 되는 상황, 어떤 안전에 대한 상황이나 그럴 때는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위험해서 안 돼. 이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대화를 해 주셔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토나 이야기를 많이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된다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요. 초등 시기까지는 몸으로 때우셔도 됩니다. 이 몸으로 때우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직관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직관이 강한 건 말하지 않고서도
바로 척 알아차리는 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하고 동시에 그 인지하는 기능에서 직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책 보고 이거 위험하다는 말인 것 같네. 이렇게 억양이나 느낌을 통해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바로바로 체득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우시면 돼요. 몸으로 때우는 게 뭐냐면 그냥 방에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갈 때 뭐라고 대화해야 할지 잘 모르면 그냥 어깨를 한번 툭 치세요. 툭 치거나 아니면 뭐 그 아이 그냥 머리를 한번 쑥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지나가 툭 보겠죠? 뭐 헐 하면서 왜?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러면 그냥 씩 웃고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씩 웃고 날 또 툭 치고 지나가지?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쁘다는 게 뭐냐면 엄마는 아빠가 어색하긴 하지만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뭔가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라는 게 몸으로 툭 친 순간 대화로 쑥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 어떻게 대화를 하실지 모를 때는 그냥 몸으로 한두 번 툭툭 치십시오. 그것도 아주 좋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등 자녀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중등 시기에는 써먹으시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잘못 써먹으시면 잘못하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직관력이 강한 그런 초등 시기에만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한 분이 가스라이팅 말씀하셨는데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스턴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원래는 연인들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친밀한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뜻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죠. 자기 나 사랑한다면서 나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그러면 저기 절벽에 있는 저 예쁜 꽃 좀 따다 줘. 나 저 꽃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 예. 절벽에 있는 꽃을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좀 심해집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다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 엄마 아파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아이 아프겠구나 하고 호호 여기 반창고 붙이자 붙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씩 웃고 또 갑니다. 괜찮다고. 예.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속상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또 넘어졌어. 엄마가 얘기했잖아. 넘어지면 뛰면 이렇게 넘어진다고. 너가 자꾸 넘어지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자, 아이가 넘어지면 누가 제일 속상해야 되나요? 예, 아이가 제일 속상하죠. 제일 아프고.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속상하다고. 엄마가 속상하니까 넌 넘어지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이제 넘어지면 누굴 걱정해요? 본인이 아니라 엄마를 걱정하게 되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호호 불고 엄마 속상하잖아. 이 정도가 아주 극단적이고 심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이런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를 보면 학교에서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면 자기는 다른 학년 아이들이랑 수업을 들어야 되고 같이 들었던 동학년의 친구들은 레벨 올라가 나는 못 올라가고 막 속상하고 창피할 것 같고 해서 막 얼굴이 긴장된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레벨 테스트 봐서요. 학원에서 네. 아유, 레벨 테스트 혹시 떨어지면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나니? 많이 혼나? 무서워?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엄마가요,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아파트에 쪽팔려가지고 이사 갈 거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겠대요. 레벨 테스트 떨어지면. 엄마가 동네 창피하게 어떡해요. 자,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누가 제일 속상해야 됩니까? 본인이, 가뜩이나 사춘기인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본인이 제일 부끄럽고 속상하고 수치스럽겠죠. 근데 본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까 봐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아이들은요, 성인이 돼도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자꾸 누군가의 감정을 맞춰줘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를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인 과정이 되면 상대방의 연인의 감정에 맞춰줘야 되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음식 메뉴 하나도 고르는데도 자기 결정권을 잘 못 내려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먹어. 그렇게 됩니다. 자, 가스라이팅 하면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거냐면 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갑자기 엄마 감정이 울컥하셔서 자녀 앞에서 울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시댁에서도 그 고생을 했고 지금 네 아빠 때문에도 맨날 속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너마저도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갑자기 울컥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 아이가 갑자기 그 말썽꾸러기였던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엄마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해소가 됩니다. 그 속상했던 마음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나는 또 한번 울었고 울음을 통해서 감정도 해소되고 아이들은 미안하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좋은 거를 내가 진작에 울걸.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요 의지력이 약합니다. 자기 조절력이 아직 약해요. 그래서 아이들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반복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잘못을 또 저질렀네. 엄마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울었는데 내가 또 엄마를 울리게 생겼네. 아 어떡하지?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게 돼요. 그리고 사건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건 엄마든 아빠든 마찬가지입니다. 급속도로 자녀를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 수 있죠. 어떻게 그렇다고 자녀 앞에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나요? 그렇죠. 힘들죠. 힘드세요. 근데 왜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냥 방에서 혼자 우세요. 또는 나를 꼬드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한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남편을 때리면서 응? 그때 네가 나를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있잖아 하면서 응? 뭐 남편 정도는 그 눈물을 받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아이는요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이거 꼭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는 이미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떡하죠? 네.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 말이야 그때 엄마가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네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울은 건데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 책임을 아빠에게 넘기십시오. 네. 아이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짜증내는 아이와 대화하는 거 좀 아이들 짜증 많이 내죠? 특히 사춘기 되면 짜증이 많이 내는데요. 이런 겁니다. 짜증은요,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감정이라는 건, 그, 감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아빠 앞에서 짜증을 내? 엄마 앞에서 짜증을 내? 엄마 무시하냐? 아빠 무시하냐? 얘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네. 짜증을 내는 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때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본인을 이렇게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그 상황을 일단 지나가십시오. 지나가시고 이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면 이 감정을 짜증이라는 감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이 짜증이라는 감정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지금 이렇게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강연 시간이 좀 길어져서 강연을 빨리 마치고 제가 질문들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드릴게요. 자, 이 감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요. 근데 그 짜증이 엄마나 아빠로부터 기인한 거라면 내가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고 아이가 짜증을 내는 거라면 엄마 아빠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감정을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 짜증이 엄마 아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친구의 일 때문이라든가 학교 숙제 스트레스 때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면 그때 받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하고 그리고 아예 방을 나오세요. 예, 감정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감정을 스스로 바라보고
어떻게 풀든지 기다리든지 멈추는 과정을 스스로 하게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폭력적인 부분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냥 짜증을 내게끔 그냥 너가 짜증났구나 라고 얘기하고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짜증을 풀어주려고 애쓰시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자, 아이들이 감정에 짜증을 내면 이건 감정이다.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만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짜증보다 조금 이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와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분노는요, 단순히 감정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장애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아까 짜증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냥 단순한 감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노는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건 장애 차원이 들어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음소거하겠습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고, 이 장애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라는 말이 들어간 건 심리적인 것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분노 조절이 좀 심하다 하면 이걸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시고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자칫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분노 조절에 의해서 너무 힘겹다고 하시면 빨리 심리상담소나 아니면 청소년 정신소아과를 데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필요하면 뭐 약물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일찍 가실수록 의외로 일찍 해결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일찍 해결이 돼요. 근데 일찍 데리고 가시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고학년 돼서 고착하게 되면 그때 시기부터 좀 많이 힘들어져요. 어릴수록 빨리 데려가시고요. 그래도 그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30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심리치료 전문가들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0초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분노가 표출되기 30초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알고요. 그 30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0초 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사전에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막 폭발해서 물건을 던질 것 같지? 앞으로 뭐 그런 때가 또 올 거야. 그런 때가 오면은 그냥 소리를 질러. 알겠지? 물건을 던지는 것보단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아. 괜찮아. 알겠지? 소리를 질러. 그럴 것 같으면 소리를 질러. 그럴 것 같으면 소리를 질러를 평상시에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야. 보통은 분노 조절하면 안 돼. 참아. 조절하면 분노를 퍼뜨리면 안 된다니까. 너가 잘못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아이한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방향을 다 물줄기를 돌리는 겁니다. 던지면 안 돼가 아니라 너가 던지려고 할 때 그냥 소리를 와 하고 질러. 괜찮아. 와가 질리는 게 던지는 것보다 낫죠. 누군가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단계적으로 돌려가면서 나중에 와 하거나 아니면 나중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뛰어나가거나 등등등의 단계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거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도 저희 반에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정말 힘든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결국 그 상태로 학년을 올라갈 때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 아이에게 틈나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다른 학년이 돼도 이렇게 책상을 집어 던질 것 같으면 무조건 선생님 반에 달려와. 알겠지? 선생님 몇 반이니까 선생님 반으로 달려와. 수업 중에도 상관없으니까 달려와서 무조건 안겨. 알겠지? 네. 한 2년인가 뒤에 진짜 수업 중에 저희 반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겨서 막 엉엉 웁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그래 잘했다. 너가 책상을 안 던진 게 어디야. 너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정말 드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꼭 전문가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게 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들 공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공부력을 높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 벼락치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 성적이 좋을까요? 수능 시기에. 네.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벼락치기 하는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꾸준히 하는 아이가 좋을까요? 네, 지금 꾸준히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김윤영 어머님, 네. 김윤영 어머니, 윤영 어머니께도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소 적어주세요. 자, 결과는요. 벼락치기 하는 아이든 꾸준히 하는 아이든 둘 다 성적이 좋습니다. 초등 시기에 배우는 것 정도는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벼락치기를 해서 레벨 테스트에 통과하면 자기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 상태로 선행학습을 쭉 하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중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똑같이 공부를 했고 똑같은 레벨인데 어떤 아이는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좋고 어떤 아이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지? 이상해요. 그 이유가 벼락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했던 아이들은 계속 성적이 좋고요. 벼락치기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꾸준히라는 건 단순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것들을 늘 하는 겁니다. 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거나 등등등을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공부력을 높일 수 있고요. 자,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교하면 저기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자, 타인과 비교하는 건 안 좋지만 본인과 비교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가 글씨를 1학년 때는 이렇게 썼지만 지금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글씨가 잘 됐잖아? 이렇게 잘 쓰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나의 과거와 노력한 얼굴, 견고한 지금 현재를 비교하고 그 현재를 통해서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건 괜찮은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하고는 굳이 경쟁할 필요가 아니거든요. 바로 나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뿌듯해하죠. 근데 이때 비교할 때 무언가 노력해서 성취를 얻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비교하게 해주세요. 너가 그때 있잖아. 그때 수학 문제 이렇게 풀었더니 시간이 좀 빨라지고 어떻게 했었지? 그걸 떠올려봐. 그래. 그렇게 하면 너가 지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이런 실수를 했지. 하지만 지금 이런 실수한 걸 어떤 과정을 거치면 너가 이러한 과정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긍정적인 과정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그러한 비교는 아이에게 자극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꼭 비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거실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거실 공부가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갑자기 그때부터 이렇게 아이 방을 만들어주면서 책상을 채워주고 책상 옆에 뭐 이렇게 전집 같은 거 요즘에 학습 만화도 많죠. 뭐 WHY 써 있는 거 이렇게 쫙 뭐 WHO 써 있는 거 쫙 쫙 깔아주죠. 그러면서 자 이게 너의 공부방이야. 이제 여기부터 너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면 돼 하고 문을 닫아주죠. 그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자기 방을 만들어줬는데 아직 자기 의지력이 약하고 조절력이 약한데 혼자 거실에서 공부하라 여기 방에서 공부하라고 만들어주면 결국 어디로 가나요? 예, 스마트폰으로 가죠. 혼자 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죠. 자, 미국 도쿄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도쿄대학이면 미국이나 일본 도쿄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쿄대 학생들한테 초등식이 어디서 공부했는가? 절반 이상에 넘는 학생들이 거실에서 초등식이까지 거실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방이 생겨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방은요 자기 방에서 놀고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엎드려서 책도 읽고 문제집도 풀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것도 펼쳐놓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방에서 혼자 공부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팍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져요. 근데 거실에서는요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국회라는 게 사유처에 나는데 국회가 뭐야? 응? 그럼 엄마가 얘기해 줄 수, 국회는 말이야, 뭐뭐 하는 곳이야. 또 국회의원이라고 말 들어봤지? 네. 이렇게 바로 주고받고 피드백을 얻으면 아이가 거기서 그 과정을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공부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에 막히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거실에서 뭔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이 계속 있으면 좋아요. 검색할 수 있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공부할 때 필요한 뭐 검색할 수 있는 간단한 스마트 도구나 그런 걸로 6학년 때 이렇게 검색하게 해주죠. 거실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언가 다른 걸 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설거지하거나 뭔가 할 때 엄마 아빠가 슬쩍슬쩍 바라보았을 때 아이들이 자꾸 계속 더 하겠다고 하는 동기가 생깁니다. 나 그래도 보내, 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뿌듯한 것 같고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책상을 거실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실에 TV가 있어도 됩니다. TV도 있고 뭐 할 때 TV 끄고 또 같이 뉴스도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거기서 물어보고 그런 과정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초등식의 대화 목적은 이렇습니다. 분리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겁니다. 애착이 아니고 분리의 과정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 목적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애착은 초등 이전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사춘기 거쳐서 분리, 이 대화를 통해서 분리.
그리고 아이의 순수한 욕망을 기억하십시오. 엄마의 욕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순수한 욕망을 알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엄마도 결국 어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엄마 어른 되는 과정. 의외로요, 사춘기 때 엄마도 독립을 하고 아빠도 독립을 하고 각자의 어른이 되는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니까요. 꼭 그렇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은데 일단 저도 여기서 욕심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 운영하는 초등 사이다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부산 강서 도서관에서 이 강연을 녹화를 해서 이제 초등 사이다에 한 2주 정도 올려주시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올려놓을 거고요. 강연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싶은 부분 초등 사이다에서 내일부터 한 2주 정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